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 사실 그는 유명한 주식 투자자였습니다. 많은 소설을 통해 사회 모순을 통찰한 그였지만 유독 투자 안목만큼은 없었습니다. 그가 잃은 돈만 해도 수십억에 달할 정도였으니 마이너스의 손 그 자체였던 셈이죠. 곤경에 빠지는 건 무지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안다는 확신 때문이라는 그의 격언에선 그가 뼈저리게 느낀 주식 그리고 자본시장의 무서움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영화 빅쇼트는 바로 이 말로 서막을 엽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진 2008년,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월스트리트 굴지의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빚더미를 떠안은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 이면엔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을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화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탐욕과 사기, 그리고 모순을 발견하며 대규모 경제 몰락을 예견한 이들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철옹성이라 믿었던 자본의 성역은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번 시간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 언젠가부터 막대한 자본이 이곳을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화 초반부에 언급된 루이스 라니엘이라는 트레이더가 등장하면서부터죠.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그는 주택저당증권, 즉 MBS라는 금융상품을 고안합니다. 우선 모기지라는 개념을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빗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리대금업자 샤일록을 은행, 돈을 빌리는 안토니오를 대출 당사자라 하겠습니다.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고 합니다. 이때 담보로 잡힌 살 1파운드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래는 모기지인 셈이죠. 쉽게 말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위해 채권이라는 걸 만듭니다. 거액을 한 번에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은행은 이걸 유동화 중개회사, 즉 SPC에 팔고 대금을 챙깁니다. SPC는 이 채권을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팔고 대금을 챙기죠. 이때 만들어지는 상품이 바로 MBS입니다. MBS의 근간엔 사람들이 부동산 대출은 무조건 갚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차피 빌려준 돈이 다시 들어올 테니 이 채권을 믿고 사도 괜찮다는 논리인 것이죠. 결국 MBS의 안전성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상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MBS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확신의 산물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무조건 갚을 것이라는 확신. 그렇게 루이스가 창조해낸 금융상품은 30여 년 뒤 전 세계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맙니다. 영화 초반부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요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LTV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을 받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치의 몇 %까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설정한 개념이죠. LTV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이 줄어듭니다. 막대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로 메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환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마이클이 LTV 110%를 보고 놀란 점도 이 때문입니다. 은행이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건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대출 활성화는 예견된 수순이었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 시작했고 수요가 늘어나니 집값도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이런 묻지마 매매 현상을 부추기듯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도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골자죠. 신용등급이 낮다는 건 자산보다 빚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빚이 많다는 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모기지의 생명인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왜 은행들은 돈을 빌려줬을까요? 당시 금융권엔 두 가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이었죠. 빚이 많은 저소득층도 금리 압박을 받지 않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 확신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납니다. 집값은 하락했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무려 1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죠. 자연스레 저소득층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이 서서히 높아졌고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마이클은 바로 이 시점 직전에 부동산 시장에 생긴 균열을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은 이런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부동산 시장은 견고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럴만도 한 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MBS를 통해 묶어놨으니 표면상으론 별 문제가 없어 보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확신을 판 미국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2007년 서서히 부실한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이클의 생각은 확고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곧 침몰할 것이라 확신한 것이죠.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라는 전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최고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를 찾아가 CDS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모기지 채권의 스와프를 구매하겠다고 얘기하죠. 간단히 말하면 모기지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이 나는 상품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망한다에 내 전 재산을 건다고 역배팅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모기지 채권을 공매도하겠다는 것이죠. 공매도,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라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시세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려준 이에게 되갚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전략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투자 전략이죠. 앞서 마이클은 부동산 시장과 모기지 채권이 곧 폭락할 거라는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 신용부도 스와프를 사는 공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내고자 했던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스트리트 전체에 마이클의 일화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영화의 내레이터인 제러드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남다른 초급진인 그 역시도 마이클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전략을 세우게 되죠. 모건 스탠리 산하의 투자회사를 이끄는 마크 역시 제러드가 잘못 건 전화 한 통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생펀드를 운영하며 뉴욕으로 올라온 찰리와 제이미도 우연히 이 소식을 알게 되죠. 이들에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와 제도를 불신하는 회의론자들이라는 것이죠. 부도덕한 돈이 난무하는 시대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자 인생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마크의 팀과 제러드가 만나는 장면에선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채담보보증권, 즉 CDO입니다. 투자은행들이 앞서 언급했던 MBS를 사들여 합성하고 새로운 형태로 내놓는 상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합성입니다. 채권 등급은 AAA부터 C까지 다양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팔리지 않는 하위 등급 채권들을 여러 개로 묶어 새 상품으로 내놓으면 신용평가사들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데 CDO는 이 특성을 이용합니다. C를 여러 개 모아 B로, B를 여러 개 모아 A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화장품 매장 할인 행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토너와 로션 2개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원래 토너는 15,000원, 로션은 25,000원인데 패키지 상품은 28,000원입니다. 2개를 따로 사는 것보다 무려 30%나 싸죠. 토너와 로션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살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유통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상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걸 묶어서 팔아 마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CDO는 이런 패키지 상품 같은 존재입니다. 마크는 제러드의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출 브로커들이 이민자, 스트리퍼 등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을 연결시켜주고 은행들이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 고민을 안고 영화는 후반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CDO라는 눈속임을 알아챈 주인공들은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CDO 상품에 여전히 A등급을 주고 은행들은 그 등급을 바탕으로 가격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마크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합성 CDO라는 상품이 핵폭탄 마냥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합성 CDO, 신용부도 스와프를 담보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자산 소유권은 그대로 남되 신용 위험만 떼어내 신용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다른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죠. 쉽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입니다. 내 수익은 보장하고 위험만 남에게 떠넘기면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상품이 서브프라임, 즉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담보로 만들어졌고 일반 모기지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위험만큼이나 자본 규모가 커졌다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MBS, CDS, CDO, 그리고 합성 CDO, 이 복잡한 상품들의 뿌리는 모두 같습니다. 바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제때 갚느냐에 따라 수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대출이 대규모로 밀린 적이 없다는 경험치를 토대로 확신을 세우고 더 큰 수익을 위해 그 확신 위에 무분별하게 또 다른 확신을 얹은 결과물인 셈이죠. 결국 2008년 금융시장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당연히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 그 돈을 토대로 만들어진 금융상품 모두가 무너졌죠. 하지만 이 비극을 예측한 주인공들은 반대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야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이들, 그 선택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빅쇼트는 단순한 경제서사나 누군가의 드라마틱한 투자 일대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권위와 제도를 맹신하는 사회, 우리가 믿는 이성의 허상, 그리고 자본의 물결 속에서 끝내 지켜야만 하는 인간성. 그렇게 영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이자 조언이 되고 싶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새로운 걸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빅쇼트의 주인공들처럼 멀쩡한 세상에 비관론을 한가득 쏟을 만한 근거일지도 모르죠. 2008년에 우리는 그걸 무시했고 무서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우리는 그런 목소리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